안녕하십니까, 공장장입니다. 자, 또 대물을 작업하게 됐습니다. 이 킷은 이타렐리 킷이고 스케일은 1:30이고 RF 업그레이드 에디션으로 나온 건데요. 아마 그 RF 업그레이드 에디션이 그 G형에 달리는 그 정찰 포트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후미 쪽에 체프 플레이어 디스펜서가 달리는 형태가 추가돼서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걸 이렇게 작업하게 됐습니다. 2010년대부터 이타렐리 에어로 킷을 사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화려한 데칼 구성을 보여주고요. 거기서 선택해서 만들게 되어 있는데, 이 킷 또한 대형 데칼이 2종이고 거기에 따른 여러 나라의 다양한 마킹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직미에게 고양이과 동물이 그려진 걸 상당히 선호해서 그걸로 작업할 거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거기에 맞는 걸 조립하기 위해서 제가 재현하려는 형식의 조립에 필요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뢰로 시작하는 작업이고요. 한번 또 재밌게 만들고 재밌게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립과 가조립을 병행하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느낌은 이 킷 상당히 좋습니다. 앞에 레벨 킷에서 제가 너무 힘을 많이 뺐던 탓도 있겠지만 단순한 구성에 적절한 디테일에 그리고 적절한 분할에 그리고 조립성이 상당히 좋은 킷입니다. 설명서에 약간 부실한 부분도 있긴 한데 그게 이 전체적인 제작에 걸림돌이 되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라서 전혀 문제는 안 되고요. 구성도 적당하고 적당한 부품 수에 그리고 몰드도 선명하고 그 다음에 리벳도 잘 찍혀 있습니다. 약간 뭉그러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건 여러 번 사출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이번 제작에는 저렇게 엔진을 분리하고 또 미익도 분리해서 이렇게 놓는 식으로 제작할 생각이고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손맛을 참 재밌게 보고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잘 도색도 하면서 재밌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앞선 영상에 이어서 조립과 접착을 더 진행했습니다. 조립을 해보면서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는 플라판을 덧대서 이렇게 접착하고 보강을 했고요. 또 단차가 생기는 부분도 역시 플라판을 이용해서 수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크게 조립과 접착에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지금 저 부분이 단차가 상당히 많아서 저 부분은 일단 접착을 하고 높이를 맞춰주기 위해 가지고 저렇게 평칼로 갈아주면서 높이를 맞추니까 이렇게 이제 단차를 없애주고 있습니다. 줄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저 단차를 없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없어진 부분에 이제 다시 패널 라인을 이제 톱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부품은 전부 다 다듬어서 도색이 가능할 상태로 만들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세척도 하고 내부 도색이 필요한 부분은 도색도 하고, 그리고 아마 일단은 내부 도색을 하고 난 이후에 접착하고 접합선 수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다 준비를 해두고 다음 작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재밌게 그리고 손맛 좋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벳을 새로 찍습니다. 리벳 몰드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 깊은 쪽과 얇게 찍힌 쪽의 차이가 너무 많이 있어서 얕은 쪽은 대부분 다시 찍어주는데요. 왜 찍어주냐면 나중에 웨더링, 특히 먹선을 넣거나 워싱을 했을 때 깊지 않은 디벳 몰드에는 제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명봉등으로 닦아버리면 닦여 나가버리기 때문에 거기가 리벳 몰드가 이렇게 표현이 잘 안되기 때문에 철피를 이용해 가지고 다시 찍어주고 있습니다.
깊은 쪽은 충분히 깊고 얕은 쪽은 너무 얕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한번 작업해 주시면 나중에 뒤에 제가 웨더링을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리 작업을 해주고 있고요. 또 혹시나 또 접합선 수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포질을 하다 보면 리벳 몰드 자체가 갈아져 나가서 그 리벳 몰드가 어느 쪽에 있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깊이를 주고 깊게 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나중에 후반 작업에서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하고 있고요. 기체의 크기에 비해서 그렇게 리벳 몰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하루 정도 작업하시면 충분히 다 찍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패널 라인 작업입니다. 패널 라인 작업을 시작 전에 파팅 라인을 살펴보시면 저기가 답니다. 앞에 레벨 킷이랑 너무 비교가 됩니다. 파팅 라인이 딱 저 부분밖에 없습니다. 저건 아주 좋죠. 자, 본격적으로 패널 라인을 새로 봐줄 건데요. 패널 라인도 역시나 리벳처럼 깊은 패널 라인이 있는 반면에 얕은 패널 라인도 있어서 역시 후반 작업을 위해서 미리 좀 깊이를 더해줍니다. 일단 패널 라인이 깨끗하게 잘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 너무 얕거나 나중에 후반에 작업을 했을 때 충분히 그 목선이라든지 아니면 워싱 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없을 것 같은 부분들 위주로 절피를 이용해서 힘 조절을 해가면서 다시 파줍니다. 항상 리벳을 새로 파거나 아니면 이렇게 패널 라인을 더 깊이 가거나 할 때는 무엇보다 힘 조절이 가장 중요하고요. 힘 조절을 잘 하셔야 원하는 라인과 원하는 깊이의 패널 라인 혹은 리벳 몰드를 다시 봐주실 수 있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힘을 주시면 구멍이 나거나 아니면 선이 삐져나가거나 하기 때문에 항상 힘 조절을 하시고 작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힘을 빼셔야 잘 됩니다. 내부 도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제작하면서 엔진을 뺄 거라 엔진을 뺀 부분에 보이는 부분은 블러판을 이용해서 격벽 몰드를 만들어 줬습니다. 참고는 뒷부분에 꼬리 날개에 격벽 몰드랑 간격을 똑같이 해가지고 붙여서 블러판을 붙여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도색을 했는데요. 일단 검은색으로 밑칠하고 조종석 쪽도 검은색으로 밑칠하고 접착 전에 미리 도색하고 해야 할 부분을 내부 도색을 시작했고요. 이 부분의 색상은 징크로메이트 옐로우였는데 군제에서 나온 색상이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질 않아 가지고 조색을 해서 색을 칠했습니다. 이거는 비행기를 보시면 프라임으로 많이 사용하는 색상이라 하나 정도 사두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없어서 저는 조색을 해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조종석도 도색이랑 그리고 계기판 데칼도 붙이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엔진 쪽 안에는 징크로메이트 그린으로 칠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 그린을 칠하고 다미아 웨더링 마스터로 그름 정도를 표현하고 접착을 했고요. 그리고 에어 인테이커는 검은색과 은색으로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은색은 붓칠로 가볍게 마무리하고 검은색 부분은 마스킹을 해서 도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색 후에 동체를 접착하고 이제 퍼티 작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접착이 잘 마른 이후에 이제 퍼티 작업을 시작합니다. 접합선 수정이나 단차 그리고 매움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두 가지 타입의 퍼티를 설명을 하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먼저는 바이오의 아크릴 타입의 플라스틱 퍼티고요. 매우는데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살살 짜서 바르고 난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물을 묻힌 면봉 등으로 이렇게 닦아내주면 메워야 되는 부분만 남고 나머지 부분은 닦여 나갑니다. 너무 세게 힘을 줘서 버리면 메운 부분도 닦여 나올 거지만 살살살 닦으면 제가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하얀색 퍼티가 차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고요. 일반적인 타미야 퍼티는 낙하계고 이렇게 발라주는 타입이죠. 타미야 퍼티도 메우는데 사용할 수 있는데 조금 수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조가 되면서 안에 내부에 유기용제가 빠져나가면서 건조가 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여러 번 발라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라카 계열이라서 라카 실내에 희석해서 발라줄 때도 있는데 보통은 디테일이 복잡하거나 접합선이라든지 그리고 리벳이 많이 찍혀있는 부분에 바르는 거랑 이렇게 붓으로 바르는 거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조밀조밀한 부분이라든지 디테일이 복잡한 부분은 세필을 이용해가지고 붓으로 발라주고요. 한 번에 바르기보다는 여러 번 나눠서 말려가면서 발라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축도 있고 어차피 희석까지 된 상태라 생각보다 얇게 발리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붓으로 바르실 때는 여러 번 나눠서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저렇게 보시면 방금 틈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기 바이오의 플라스틱 퍼티가 상당히 유용하고요. 그렇지 않는 부분이라든지는 타미야 퍼티를 이용해서 작업을 많이 합니다. 지금 틈이 있는 부분들은 제가 플라스틱 퍼티를 이용해서 발라줬고요. 나머지는 타미야 퍼티를 이용해서 발랐습니다. 잘 마르면 사포 작업을 하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포 작업을 시작합니다. 한 3일 가까이 건조를 시켰고요. 건조시킨 이후에 일단은 그 패널 라인이라든지 리벳에 퍼티가 묻은 부분을 갈기 전에 미리 한 번 더 이렇게 톱이나 리벳으로 다시 찍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갈았을 때 또 그 부분도 더 깊어졌기 때문에 메워지지 않고 잘 보여서 미리 한 번 더 작업을 하고 찍어주고 있습니다. 초벌 사포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많이 갈아내야 하기 때문에 거친 사포를 이용해 가지고 먼저 작업을 시작했고요. 최근에 제가 이 먼지 날리는 게 싫어서 네일용 집침기를 구매했었는데 소음이 너무 심해서 그거는 안 하고 평소처럼 저렇게 바닥에 티슈를 깔고 그 위에 먼지가 갈아진 이런 가루등이 떨어지게끔 준비를 하고 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단 상면 위주로 많이 갈았는데요. 하면도 역시나 갈았지만 거친 사포로 갈고 상면은 1000번 정도까지만 갈 겁니다. 왜냐면 보통 800번 정도 갈고 도색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더 2000번까지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한 1000번에서 1200번 정도 사포로 갈면 일반적인 색상을 칠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거친 사포로 순서대로 400번, 600번, 800번, 그 다음에 1000번 이렇게 해서 상부에 사포 작업은 마무리를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나머지 엔진이라든지 꼬레 날개라든지 그리고 연료통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당연히 사포질을 해서 도색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했고요. 일단 절반 정도는 일반적인 색상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금속색이라 금속색인 부분은 조금 더 고운 사포로 갈아줘야 됩니다. 그 영상은 다음 편에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포 작업입니다. 이번에는 고운 사포를 가지고 이렇게 사포질을 합니다. 보통 2000번 이상 사포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이번에 2500번 그리고 4000번 그리고 5000번 사포를 이용해서 이렇게 갈아줍니다. 이렇게 갈아주는 이유는 이 부분에 금속 색상이 칠해질 건데요. 금속 색상은 표면에 스크래치가 있으면 그렇게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운 사포로 표면을 반질반질 눈이 나도록 갈아줘야 그 부분이 이렇게 스크래치 같은 것들이 안 나죠. 근데 이제 접합점 수정을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상처들이 많이 나 있는 부분을 퍼티로 메운 부분도 있고 한데 거친 사포로 갈게 되는 고 그냥 금속색을 올리면 그 거친 게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고온 사포를 이용해 가지고 금속색이 칠해질 부분에는 이렇게 사포질을 합니다. 지금 영상에 보시면 윤이 나는데요. 저렇게 갈아도 아마 어느 부분을 또 표면을, 그러니까 하도를 칠해보면 티가 날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한 번 더 작업을 하고 최종적으로 금속 색상을 올리는 걸 진행할 거고요. 이렇게 고운 사포, 거친 사포 이렇게 해서 갈았는데, 갈고 난 이후에는 중성 세제를 이용해서 깨끗이 세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콜로도 닦기도 하고 하지만 아무래도 틈새라든지 이렇게 끼어 있는 먼지나 가루 등은 이렇게 고운 솔에 중성 세제를 묻혀서 깔끔하게 세척하고, 그리고 이제 잘 말리고 이게 수분이 다 날아가면 그때 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밑도색을 시작했습니다. 블랙 색상을 이용해서 밑도색을 합니다. 상부와 하부의 밑도색을 다르게 할 건데, 같은 색상이지만 하부는 전체가 금속색이 칠해지는 부분이라 전체를 다 금속색이 칠해지기 좋게 검은색으로 다 칠했습니다. 칠하고 보니까 약간 스크래치들도 보여서 금속 색상을 칠하기 전에 4000번, 5000번 사포로 한 번 더 작업을 해주고 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윗면은 패널이라 리벳 위주로 도색을 진행했습니다. 윗도색이 끝났고요. 이 상태에서 잘 말린 이후에 다시 작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윗면을 보시면 저렇게 패널하고는 다르게 그어진, 그러니까 도색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색의 경계면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미리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 작업으로 뵙겠습니다. 본격적인 도색에 앞서서 일단 캐노피부터 마스킹을 했습니다. 캐노피를 마스킹한 이후에 프레임에 금속 색상인 실버를 에어 브러쉬로 칠해주고요. 그리고 또 저기 검은색 부분, 에어 인테이크 검은색이 칠해진 부분도 따로 마스킹을 하고, 본격적인 그린 색상부터 도색을 시작합니다. 일단 아랫부분 은색이 칠해질 부분도 미리 마스킹을 좀 해두고 작업을 시작하고요. 라카 309번 그릴을 이용해 가지고 도색을 해보겠습니다. 에어 브러쉬를 이용해 가지고 패널 라인, 그 다음에 리벳 쪽은 약간 어둡게, 그리고 나머지는 면을 채우는 식으로 도색을 진행을 했고요. 일단 독일 공군의 F104를 재현할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위장 무늬가 상당히 좀 간편한 편입니다. 직선으로 된 위장 무늬라서 일단 이렇게 1차적인 색을 칠했고요. 여기에다가 조금 더 추가적인 색상의 변화를 주는 도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린에 화이트를 추가해서 색상을 약간 달리하는 추가적인 도색을 시작합니다. 일단 내부하고 외부가 아마 리벳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내부 프레임과 바깥의 금속 사이에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울고 그런 거라든지 하여튼간 그런 거를 표현한 것 같은데, 박스 아트에 보면 그런 것들이 조금 표현이 되어 있어서 저는 이제 에어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런 표현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간격은 내부 프레임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내부 프레임을 바깥쪽에 있으면 어떤 정도일까를 가늠을 해서 에어 브러쉬를 이용해서 칠해줬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약간 또 이제 밝게 보이는 부분들을 표현하고자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흰색을 더 섞어서 처음 색보다 훨씬 밝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약간 밝아진 색을 패널 라인이나 점검창 등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밋밋하게 단색으로 면을 채우면 아무리 입체라도 입체감이 그렇게 많이 안 살죠. 일부러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좀 밝은 부분을 표시해주면 입체이지만 더 입체감이 살아나기 때문에 제가 올린 그린이란 색상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흰색을 여러 번 추가해서 조금 밝은 톤도 추가해서 도색을 합니다. 이렇게 일단 그린 톤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이 상태로 좀 말렸다가 다음 색으로 다시 칠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위장색인 그레이를 칠합니다. 군제 라카 331번을 사용했고요. 일단 칠하기 전에 먼저 마스킹을 좀 꼼꼼히 했습니다. 직선 형태의 스프린트 위장이라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닌데 보통 위장 무늬는 이런 형태는 아니니까 스케일이 크면 프리핸드 기법으로 많이 하는데 일단 그거보다는 이렇게 이제 직선일 때는 꼼꼼하게 마스킹을 하고 도색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그레이를 한번 올렸고요. 여기에다가 다시 백색을 추가를 해서 앞서서 그린에서 하던 것처럼 이렇게 또 추가적인 도색을 실시를 했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또 그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프레임이 있을 법한 위치에 이렇게 에어브러쉬를 이용해서 도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톤이 조금 약간 뭔가 조금 약간 밝아지는 듯한 느낌도 나고요. 그 상태에서 다시 또 추가로 흰색을 더해서 이제 점검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도드라지는 부분 아니면 밝게 보여야 될 부분 등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도색을 더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뭐 32대 1이지만 그렇게 크기가 크질 않아서 도색 작업은 오래 걸리진 않았고요. 원하는 바대로 잘 도색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말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밑부분을 도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체 도색에서 이제 대미를 장식할 금속색을 칠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칠하기 전에 위에 위장 무늬들에 이렇게 비산되는 게 없게 꼼꼼하게 마스킹으로 가려주는데요. 칠을 해보시면 금속색을 에어브러싱 하면 일반적인 색보다 비산되면 되게 티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꼼꼼하게 가려주시고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라카 8번이랑 159번은 에어브러쉬가 잘 되게끔 나온 은색인데 약간 펄 느낌이 조금 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펄 느낌이 강한 거는 그렇게 제가 선호하지 않아서 8번과 159번을 섞어서 에어브러쉬를 했습니다. 일단은 마찬가지로 프레임이 있다고 가정하고 에어브러쉬 테크닉으로 그런 느낌이 살릴 수 있게끔 도색을 했는데요. 금속을 색상을 도색하실 때는 항상 표면이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야 원하는 도색면을 얻을 수 있어서 꼼꼼히 잘 사포질한 이후에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도색이 끝나서 마스킹을 벗기고 있습니다. 다행히 잘 도색이 되었고요. 이 상태로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말리고 난 이후에 일단은 유광으로 한번 마감제를 올리고 난 이후에 워싱이랑 데칼 붙이고 웨더링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금속색이라서 좀 잘 말리고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워싱을 합니다. 타미야의 패널라인 액센트 컬러를 그 중에 블랙을 이용해서 워싱을 하고요. 그 워싱을 하기 전에 먼저
유광 클리어로 한번 코팅을 하고 워싱을 합니다. 금속색은 아무래도 좀 피막이 불안할 때가 많아서 그래서 일부러 한 번 더 했고요. 사실 원래 이렇게 유광으로 코팅을 하면 억선 넣기라든지 워싱이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동안은 좀 귀찮아서 빼먹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걸 하고 코팅을 먼저 하고 워싱을 하고요. 면봉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 방향의 반대쪽으로 아니면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 쪽으로 쓸어주는 방법으로 닦아내고요. 금속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워싱을 합니다. 이미 코팅을 한번 하고 잘 건조해뒀기 때문에 잘 닦이고요. 일부러 조금 덜 닦는 부분도 있으면 왜냐하면 더럽게 보이고자 하는 부분에는 떼낀 느낌이라든지 그런 걸 표현하는 의미에서 조금 덜 닦는 방법도 같이 하면서 워싱을 하고 있습니다. 워싱을 하면 아무래도 톤도 많이 다운되고 조금 색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목선만 딸랑 넣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한 번씩 씻어낸다는 의미로 쭉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아직 접착을 하지 않은 랜딩 기어 커버라든지 다른 것들도 같이 워싱을 합니다. 워싱을 하고 난 이후에 잘 건조하고 나서 이제 데칼 작업을 할 거고요. 일단은 이 상태로 며칠 잘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워싱을 말리는 동안에 엔진을 도색합니다. 일단 좀 부트로 갑자기 하고 싶어서 작업을 했는데요. 아직 부트로 할 제 실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낙하로 붓도색을 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잘 안 나온 것 같아 가지고요.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습을 합니다. 이 브러쉬로 좀 색이 덜 칠해졌거나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마스킹을 하면서 새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될 것을 괜히 부트로 하고 싶어 가지고 도색하다가 수정하는 시간이 더 걸렸던 것 같고요. 아마 반나절 정도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엔진이 1대3이 엔진 치고는 디테일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꼭 빼고 싶었고요. 추가적으로 라인은 어느 정도 더 제가 너를 느리든지 아니면 플라본 같은 걸로 추가해줬고 이제 기본 도색이 끝나고 난 이후에 워싱을 하는 차원에서 역시나 패널 라인 액센트 컬러를 이용해가지고 워싱을 해주고 있습니다. 워싱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아마 웨더링도 조금 더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일단은 워싱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엔진 노즐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웨더링 컬러를 이용해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이게 좀 추가를 해줬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것도 이제 좀 건조시키고 난 이후에 기체를 웨더링을 할 때 엔진 부분도 조금 더 웨더링을 해서 마무리를 해볼까 싶습니다. 이 상태로 며칠 또 건조시키겠습니다. 데칼을 붙입니다. 독일 공군 AG52에 데칼을 붙입니다. 개인적으로 모형을 만들면서 가장 좋아하는 작업이 데칼을 붙이는 작업입니다. 일단 이타렐리 데칼은 아무래도 참 선명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AG52 RF104G의 퍼스널 데칼부터 먼저 다 붙이고요. 이 퍼스널 데칼들을 다 붙이고 난 이후에 이제 스텐실 데칼을 붙입니다. 왜 스텐실 데칼이라고 하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제가 답을 드리면 실제 비행기에는 이렇게 스티커 아니면 이렇게 데칼로 붙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스텐실로 이렇게 이런 점검창이라든지 아니면 밟지 말아야 될 곳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칠하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데칼이라고도 하고 스텐실 데칼이라고도 합니다. 일단은 스텐실 데칼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작업하면서 뭘 붙였는지 표시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찬찬히 붙이면 다 붙여지고요. 지금은 전부 다 데칼을 다 붙였습니다. 근데 아직 내부에 수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잘 건조되도록 한 며칠 놓아줬다가 다음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데칼을 말리면서 베이스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나무 베이스에 올리려고 하다가 길에 맞는 거는 발견을 못했고, 제가 보는 책 중에 초리얼 디오라마라고 하는 책에 보시면 킷 박스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있어가지고 종이를 가지고 베이스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집에서 이미지도 좀 출력하고 해서 종이로 이렇게 베이스를 만들었는데, 일단 콜라주라고 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잘라서 붙여갖고 만드는 걸 해봤는데 좀 너무 바닥이 튀는 것 같아서 위에 올려놓은 작품이 좀 잘 안 보입니다. 너무 바닥이 화려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수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사포를 깔고 올려보니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 일단 아크릴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칠을 했고요. 그래도 베이스는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일단 임시로 이렇게 해서 올리고 고정을 안 한 상태로 전시해 두다가 괜찮은 나무가 구해지면 또 베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텔을 이용해서 웨더링을 하고 있습니다. 파스텔 웨더링이 제가 좀 선호하는 편이고 오래도록 해서 좀 편하고 익숙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요즘은 파스텔 말고도 좋은 웨더링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적당한 거를 취합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게 늘 해오던 거라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파스텔 웨더링을 할 때는 항상 손의 터치를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지문도 묻고 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고, 다른 웨더링 재료도 그 부분에서는 좀 비슷한 것 같고요. 네, 전체를 다 하고 이렇게 한번 하고 제가 무광으로 클리어를 한번 올리고 했습니다. 아마 이 파스텔도 많이 날아가고 무광 또 클리어가 더 피면 아무래도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톤이 내려가고 이렇게 또 칠해진 게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지? 덜 티가 날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이 분리되어 있는 수직 밑, 그러니까 꼬리 테일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스텔로 웨더링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클리어 코팅을 하니까 너무 안 보여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하고요. 이건 이제 성분은 아마 파스텔은 아닐 거지만 타미야 웨더링 마스터를 이용해 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웨더링을 추가했습니다. 화면은 역시 타미야 웨더링 마스터를 이용해서 좀 오일 같은 게 흐른 느낌이라고 할까, 아니면 때가 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웨더링을 하면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마 이 다음에 클리어 정도만 도색하고 비행등 정도만 표현하면 아마 마무리가 되지 싶습니다. 거의 막바지 작업에 이르렀습니다. 비행기의 항법등을 에나멜 클리어 컬러로 그린이랑 레드를 이용해서 포토색으로 그려줬습니다. 클리어 부분이라 이제 마감 젤 코팅하고 난 이후에 해줬고요. 안테나를도 이제 마지막에 붙여주는데, 일단 접착을 하고 나서 라카 포토색으로 안테나도 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어 부품으로 된 부품들도 마지막에 붙여주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완성은 했고요. 이상하게 데칼에 실버링이 떠서 그 부분은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그래도 킷도 상당히 재밌었고 작업하는데 불편함도 없었고, 이타렐리 최근에 나오는 32대 1 중에 아주 잘 나왔다고 손꼽히는 킷이라 그런지 재밌게 즐겁게 잘 작업을 했습니다. 일단 베이스에도 한번 올려봤는데 고정은 아니고요. 좋은 판재를 구해서 지금 보시는 배치에다가 그 다음에 저기 52 전투 비행단인 것 같은데 거기 마킹이랑 그 다음에 저렇게 그 섹션부로 된 걸 출력을 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꾸며서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까지 조금 부족한 제작기지만 또 이렇게 즐겁게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 제작기로 또 다음 대물은 어떤 걸 하게 될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또 대물로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